해밍웨이 원작의 킬리만자로의 눈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해리는 그의 아내 헬렌과 아프리카 여행을 하던 중 상처로 인해 다리가 썩게 된다. 죽음을 예감한 해리는 아무것도 남겨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아내에게 모질게 대한다. 소설로 쓰려고 했던 이야기와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데 사냥 나갔던 아내가 돌아온다. 그녀는 승마용 바지를 입고 라이플총을 들고 있었다. 두 소년이 순양 한 마리를 끈으로 묶어 어깨에 둘러매고 그녀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은 아름다운 여자야. 뛰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독서광이었고 승마와 사냥을 즐겼으며 술을 많이 마셨다. 그녀가 아주 젊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 한동안 두 아이에게 마음을 쏟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어머니가 곁에 있는 걸 귀찮게 여기게 됐다고 했어. 그래서 승마와 독서 그리고 술 마시는 일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지. 그것은 애인들이 생기기 전의 일이었다. 애인들이 생긴 뒤로는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이 하나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은 이후 그녀는 애인을 원하지 않게 됐다. 갑자기 그녀는 혼자라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녀는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일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됐었지. 그녀는 내 작품을 좋아했고 내가 누리던 삶을 부러워하고 있었으니까. 그녀가 그를 사귀게 된 것과 마침내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됨으로써 그녀는 그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그에게는 안정되고 안락한 생활을 얻기 위해 예전의 삶을 팔아치우는 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지라도 그런데 그녀가 공들여 놓은 이 생활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2주일 전에 한때 영양을 찍으려고 앞으로 움직여 나가다 그의 무릎이 가시에 긁혔고 그때 그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지 않았다는 실수 때문이다. 게다가 사진을 찍기도 전에 영양들은 도망쳤다. 이제 그녀는 그의 곁에 와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머리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여보. 수량 한 마리를 잡았어요. 당신에게 좋은 수프거리가 될 거예요. 크림과 감자를 섞을게요. 기분은 좀 어떠세요? 아주 좋아졌어. 정말 다행이에요. 전 당신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달개졌어. 그래, 멀리까지 갔었나? 아니요, 바로 저 언덕 너머로 돌아갔었어요. 수량 한 마리를 멋지게 쐈어요. 그래, 당신 총솜씨는 정말 대단해. 전 사냥을 좋아해요. 또 아프리카도 좋고요. 정말이에요. 당신만 다치지 않았다면 어느 때보다도 즐거웠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 사냥하러 다닐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당신 모를 거예요. 나도 그래. 여보, 당신 기분이 좋아진 걸 보면 전 정말 기뻐요. 아까처럼 그런 기분일 땐 전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신 그런 말씀은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난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그렇게까지 괴롭힐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전 그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중년 부인일 뿐이에요. 전 이미 두세 번이나 망가진 적이 있어요. 또다시 절 망가뜨리려는 건 아니죠? 네? 당신을 잠자리에서 몇 번 더 망가뜨리고 싶은데. 그러세요. 그렇게 망가뜨리는 건 괜찮아요. 내일쯤은 비행기가 올 거예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지? 틀림없이 오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벌써 나무를 베고 연기 올릴 풀을 준비해놨어요. 오늘도 내려가 보고 온 거려.
비행기가 착륙할 공터도 충분하고 양 끝에는 연기를 올릴 준비도 다 돼 있어요. 왜 내일 비행기가 온다고 생각하지? 꼭 올 거예요. 이미 올 날이 지났어요. 그러면 도시로 가서 당신 다리도 치료하고 우리 멋지게 망가지도록 해요. 지긋지긋한 말다툼 같은 거 그만하고요. 우리 술이나 한잔할까? 해도 졌으니 그렇게 마시고 싶으세요? 한잔하고 싶어. 그럼 같이 한잔하기로 해요. 뭘로? 네, 마님. 위스키 소다 2잔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장화를 신는 게 좋을 거야. 목욕하고 나서 신겠어요.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동안 그들은 술을 마셨다. 아주 어두워지기 직전이었고 이제는 총을 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졌을 무렵 하이에나 한 마리가 언덕을 돌아 나와 평원을 가로질러 갔다. 저놈은 밤마다 저길 지나가는군. 2주 동안 매일 밤 말이야. 밤에 소리내서 오는 게 저놈이군요.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기분 나쁜 짐승이에요. 소년이 불을 피우자 그 그림자가 텐트 위에 어른거렸다. 그는 이 기분 좋은 굴종의 생활에 묵묵히 따르고 싶은 심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정말 잘해줬다. 기가 막힐 정도로. 바로 그 순간 그는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생각은 너무도 갑자기 떠올랐다. 그것은 급류나 돌풍 같은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는 공허함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하이에나가 그 공허함의 주변을 슬그머니 미끄러져 들어왔다는 것이다. 왜 그래요, 해리?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이쪽으로 옮겨왔는 게 좋겠어. 바람 부는 쪽으로 말이야. 목욕을 해야겠어요. 곧 나올게요.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침대를 안으로 들여놓기로 해요. 그러지. 그래. 싸움을 그만두길 잘했어. 그는 이 여자와는 그다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사랑했던 다른 여자들과는 싸움이 너무 잦았던 탓으로 마침내 그 싸움에 따른 부식작용으로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것까지 죽여 없애버렸던 것이다. 그는 너무 많이 사랑했고 요구 또한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달아 없어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그 당시 파리에서 싸움을 벌인 뒤 컨스탄티노플로 혼자 갔던 일을 생각했다. 그동안 그는 줄곧 많은 여자를 만났고 그것에도 지쳐버리자 마음의 고독이 억제되기는커녕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건 그가 첫 번째 여자,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르장스 교회에서 당신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땐 정신이 아찔하고 속이 타는 것 같았어. 어딘지 당신과 닮은 그 여자를 뒤따라가 보려 했으나 혹시 당신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따라갈 수 없었다오. 어떠한 여자와 있더라도 당신을 더 그리워하게 되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이제 내게는 당신의 지난날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하오. 그는 이 편지를 냉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써서 뉴욕으로 붙이고 파리에 있는 사무실로 답장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날 밤 첫 번째 여자를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여자를 붙잡아 어딘가로 춤을 추러 갔는데 그녀는 춤솜씨가 형편없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버리고 정열적인 아르메니아 창녀로 바꿨더니 이 여자는 자기의 배를 그의 배에 맞대고 불이 날 지경으로 비벼대며 흔들었다. 그녀는 영국 포병 중위와 싸움 끝에 빼앗은 여자였다.
어두컴컴한 자갈길 위에서 격투를 벌였다. 그는 그 포병 중의 턱을 2번이나 세차게 갈겼는데도 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중이는 그의 가슴팍을 치더니 눈언저리를 갈겼다. 그는 중이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떠다밀면서 오른손으로 냅다 갈겼다. 중이가 나가 떨어졌다. 헌병이 달려오는 소리에 그는 여자를 데리고 도망쳤다. 택시를 잡아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 리밀리 히사를 향해 달렸다. 그리고 그것을 한 바퀴 돈 다음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의 몸은 외모와 마찬가지로 너무 풍만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살결은 장미꽃잎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웠다. 아침에 그는 여자가 잠에서 깨기 전에 그곳을 나왔다. 그는 퍼렇게 멍든 눈으로 베라펠리스에 나타났다. 같은 날 밤 그는 아나톨리아를 향해 출발했다. 그 여행의 마지막 무렵 아편을 얻으려고 양교육밭을 온종일 말을 타고 달렸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그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마침내 거리를 분별하는 데 착각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곳은 적이 새로 도착한 콘스탄틴의 장교들과 합세해 공격해온 장소였다. 그 장교들은 전투가 뭔지도 모르는 신병들이었다. 포병대는 포격을 퍼붓고 있었고 영국의 관전무관은 어린애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그 뒤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광경들을 봤고 조금 뒤에는 더욱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래서 당시 파리로 돌아왔을 때도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으며 말을 꺼내기조차 싫어했다. 그는 이제 싸움도 끝내고 미친 짓도 다 떨쳐버리고 다시 사랑하게 된 아내와 함께 아파트로 돌아가 안락한 가정생활을 즐겼다. 사무실에서는 그의 우편물을 아파트로 보내줬는데 어느 날 아침 그가 편지를 보냈던 여자에게서 답장이 쟁반에 얹혀 들어왔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여보, 그 편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생활의 시작은 끝나고 말았다. 그는 여자들과 함께 지낸 즐거웠던 시절과 다툼들을 돌이켜봤다. 왜 늘 내 기분이 제일 좋을 때 꼭 싸움이 벌어졌을까? 그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줄도 쓴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우선 남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다음으로는 그게 아니라도 얼마든지 쓸 게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글을 언젠가는 쓰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쓸 것은 참 많았다. 그는 변하는 세상을 살아왔고 그것을 관찰해왔으므로 이제 거기에 대해 쓰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시는 글을 쓰지 못할 것이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그녀는 막 목욕을 마치고 텐트에서 나오는 참이었다. 좋아. 그럼 이제 식사할까요? 그는 그녀 뒤로 접는 테이블과 접시를 들고 서 있는 몰로와 또 다른 소년을 봤다. 글을 좀 쓰고 싶군. 기운을 차리시려면 수프를 좀 드셔야 돼요. 난 오늘 밤에 죽을 거야. 그러니 기운을 차릴 필요도 없다고. 해리, 제발 그런 감상적인 말은 그만둬요. 코는 뒀다 뭐라는 거야? 허벅지가 절반이나 썩었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수프 따위를 먹으면서 바보짓을 하라는 거야? 몰라. 위스키 소다 가져와. 제발 수프를 좀 드세요. 알았어. 수프는 뜨거웠다. 먹기 알맞게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군소리 없이 그걸 다 먹었다. 당신은 좋은 여자야. 이제 나한테 마음 쓰지 말라고. 그는 눈에 익은 그녀의 애교 있는 미소를 쳐다보고 있다가 또다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촛불을 깜빡이게 만들고 불꽃을 높이 불어올리는 바람처럼 푹 하고 불어오는 것이었다. 나중에 하인들을 시켜서
모기장을 밖으로 내다 나뭇가지에 매달게 하고 불을 피워놓게 해줘. 난 오늘 밤에 텐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움직인 대차 별 수 없어. 오늘 밤은 맑으니 비도 오지 않을 거야. 사람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다. 전혀 틀리지 않은 속삭임 가운데서. 그렇다. 이제는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 그것만은 확신할 수 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경험만은 결코 망치지 않을 것이다. 혹 그는 그것마저 망칠지 모른다. 무엇이든 파괴해버리는 위인이니까. 그러나 아마 그러진 않을 것이다. 당신 내 말을 받았을 수 있겠어? 그런 건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됐어. 물론 이제는 시간이 없다. 하긴 망원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정확히 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한 단락으로 압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해밍웨이 원작의 킬리만자로의 눈 2부를 마칩니다.